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카운슬링 시즌5에서는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학부모님께 전달드릴 내용의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소셜미디어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독될 수밖에 없게 살게 된 소셜미디어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고 특히 아이들이 소셜미디어 중독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인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또는 SNS라고 부르기도 하는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양방향 실시간 소통 플랫폼입니다. 이전 매체의 정보 흐름은 단방향이었지만 소셜미디어 세상에서는 누구나 정보의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매체들은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정보량이 제한적이었으며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는 새 게시물의 수신과 동시에 발신이 가능합니다. 즉,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양방향으로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소셜미디어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보편적입니다. 현재 학령기 아이들은 태블릿,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했고 인터넷 이전의 시기를 모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8세에서 12세의 약 40%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며 13세에서 17세의 최대 95%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3분의 1 이상이 거의 지속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3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3명 중 2명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은 소셜미디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소셜미디어 사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까요? 청소년기의 특징과 뇌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청소년기는 10세에서 22세까지의 연령을 의미합니다. 청소년기는 부모보다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로 청소년의 사회적 삶에서 또래와의 연결, 그리고 또래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소속감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또래와의 연결 시도의 상당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뇌는 구조적으로 소셜미디어 중독에 매우 취약합니다. 청소년기에 사회적 이해와 의사소통에 중요한 뇌 영역에 가장 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또래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초기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점점 민감해지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기의 뇌는 사회적 민감성은 증가된 상태이지만 동기, 충동 조절 영역 발달은 아직 미숙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청소년기 뇌의 구조적 변화가 사회적 민감성을 자극하는 소셜미디어에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뇌는 구조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사용 측면에서 우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청소년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페이스북 초대 사장 숀 파커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페이스북이 설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중독을 유발하는지 스키너 상자를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키너 상자는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실험 장치로 설치되어 있는 지렛대를 동물들이 누르면 먹이가 나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렛대를 누른 동물은 먹이라는 보상을 얻게 된 후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사진에 누군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파민 시스템이 충족되며 이것이 보상으로 작용하게 되고 우리가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행동이 아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심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사회적 인정 피드백 루프입니다. 우리는 좋아요 개수를 보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행동을 강화할 때 아무리 유인력이 큰 강화제라도 대상자가 실증을 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포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간헐적인 강화 스케줄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의 도파민 보상, 즉 좋아요나 댓글은 무작위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인 강화 스케줄입니다. 사회적 인정이라는 도파민 보상이 언제 들어올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늘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계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더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청소년기는 뇌 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적 인정 욕구가 매우 높아진 상태로 좋아요나 댓글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이는 더 높은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 욕구에 저항하고 장기적인 목표 지향적 행동을 선호하는 능력인 인지 통제는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비교적 선형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반면에 보상 시스템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기의 인지 통제 시스템과 보상 시스템의 성숙 불균형이 가장 크게 벌어지고 이로 인해 청소년은 동기와 충동을 조절하는 데 취약하며 행위 중독에 잘 빠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보내는 시간,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활동 유형, 상호작용의 질, 수면 및 신체 활동과 같은 건강에 필수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여러 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소셜미디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분명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소셜미디어 메신저를 통한 성폭력 피해입니다. 평범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이 학생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예쁠 것 같은데 손 사진을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였는데요. 아이는 특별한 의심 없이 손을 찍은 사진을 보냈고요. 그 뒤에 교복 입은 사진을 보고 싶다, 예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역시나 의심 없이 교복 입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가해자는 교복으로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특정화했고 그 뒤로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몸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학교 게시판에 너와 했던 대화들을 게시하고 너의 합성 사진을 올리겠다.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이 학생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잘못한 일은 없었지만 협박이 두려워 알몸 사진을 가해자에게 전송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피해 연령대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어 저 같은 경우에도 해바라기 센터 진료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의 사례들을 종종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성범죄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소셜미디어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콘텐츠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소셜미디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연결하는 범죄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와 같이 가해자가 접근 초기부터 협박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친밀감을 형성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그루밍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 누구나 이러한 성착취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이버 불링 피해입니다. 사이버 불링은 전자통신을 통해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것, 원치 않는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소문을 퍼뜨리는 것, 불쾌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의 경험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우울 증상, 물질 남용, 비행, 범죄와 같은 문제 행동, 자해 및 자살 시도와 연관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심리 발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만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저격글로 심한 우울감을 경험하다 자살 시도를 하였고, 응급의학과에 입원을 했다가 정신건강의학과로 전과가 되어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격글은 피해 학생을 모호하게 특정한 채 비방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유형의 사이버 불링입니다. 제 외래를 다니는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게 연락을 해 자신과 연관된 사실이 아닌 글을 삭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피해 학생을 특정해서 쓴 것이 아니라고 가해 학생이 발뺌을 해서 사과도 받을 수 없었고, 허위글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어온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시공간 제약이 없어 피해 학생들이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며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전학을 가더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나 교사에게 피해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이버 불링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이어트 제품을 광고하는 유명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보며 식이장애가 생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자신이 시청한 콘텐츠에 유명 인플루언서의 마른 몸이 너무 예쁘고 자신도 그렇게 마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님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아이의 소셜미디어 노출 시간이 늘어나면서부터 아이가 하루에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고, 매일 체중을 재고 하루에도 수시로 거울을 보며 뚱뚱하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면 외모와 관련된 콘텐츠, 마른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마른 몸을 지향하는 콘텐츠를 접하다 보면 마른 몸을 가진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동경하고 따라하고 싶은 심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 학생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식이장애 유병률 증가에 소셜미디어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상적인 날씬함에 대해 사진과 댓글을 공유하고 논의합니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은 미디어의 마른 체형 압력에 민감하고 마른 몸을 지향하는 또래의 피드백에 의해 신체 왜곡이 강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또래 간 외모 비교는 학령기 아이들의 신체 불만족, 신체 왜곡, 낮은 자존감, 식이장애, 우울 증상의 발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식이장애의 극단적인 예로 프로아나가 나타났는데요. 프로아나는 찬성을 뜻하는 프로와 거식증을 뜻하는 에노렉시아를 합친 단어로 거식증을 옹호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목고 토하기, 씹고 뱉기, 이뇨제, 설사약 복용법 등 프로아나가 되기 위한 팁을 공유하고 더 마른 몸을 갖기 위해 서로를 질책하고 격려하는 글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 억제제인 디에타민을 소셜미디어로 불법 거래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로 인한 해로운 콘텐츠 노출 증가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식이 관련 콘텐츠 외에도 자살, 자해, 해로운 챌린지 콘텐츠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상세하게 묘사된 문제 행동들은 이러한 행동을 아이들에게 정상화하고 모방하게 만듭니다. 위험 감수 행동이 증가하는 청소년 시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해로운 콘텐츠 노출이 주는 영향이 클 수 있으며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청소년은 이러한 영향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바로 전에 언급을 드렸던 SNS 자해 콘텐츠에 노출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사례입니다. 학교에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온 학생이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해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고 어떤 느낌일까 호기심에 자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자해를 하게 되면서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자해 사진과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소셜미디어 자해 계정의 팔로워가 1000여 명으로 늘어나고 자신의 자해 사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것이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소셜미디어 자해 계정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서로 자해 방법을 공유하고 학습해 나가고 자해 행동에 대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자해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해에 대해 서로 위로하는 등 의사소통 목적의 자해를 하는 아이들의 경우 이러한 자해 계정을 통해 자해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감정 조절 방안이 그동안 부재했던 아이들의 경우에도 자해 콘텐츠에 노출될 경우 자해 행동을 모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한 자살 콘텐츠 노출 또한 아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023년 6월 유명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후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제 외래에 내원하는 우울증을 가진 학생들 중 일부는 이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은 타인의 암시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타인과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합니다. 따라서 자살을 미화하고 모방하려는 모방 자살의 경향을 보이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한 자살 콘텐츠 노출, 특히 이렇게 라이브 방송과 같은 생생한 노출의 경우 정신건강 위기에 놓여 있는 아이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해 나가야 하는지는 각 아이들의 성숙 수준과 가정 환경을 기반으로 정해야 합니다. 자기조절 기술, 지적 발달 능력, 위험에 대한 이해 정도 등 아이들의 성숙 수준에 따른 개별적인 지침을 여기서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이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세에서 14세, 즉 초기 청소년기부터 부모님께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육하고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 습득하면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교육하셔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이미지나 메시지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제공하는 것과 자료를 게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지나치게 친절한 접근이나 부적절한 요구, 협박하는 방식의 접근을 경계해야 함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우리의 관심사를 추적하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건강에 해로운 음식, 다이어트 제품, 전자담배 광고 등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광고에 많이 노출되게 만드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사이버 불링이나 온라인 성착취에 노출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고 이를 비밀로 유지하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판단적인 표현보다 열린 소통을 아이들과 이어가고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며 위험 신호를 잘 포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등 온라인 사용을 추적하고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들, 예를 들어 애플 스크린 타임, 구글 패밀리 링크 등을 이용하여 미디어 사용 시간을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위험 행동 콘텐츠와 위험한 소셜미디어 챌린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기 문제와 연관된 행동, 자해와 자살 행동 연관 콘텐츠와 원칩 챌린지와 같은 위험한 챌린지 노출은 취약한 아이들 사이에서 유사한 행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과 신체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이 필요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은 질 나쁜 수면과 일관되게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불충분한 수면은 학령기 아이들의 뇌의 신경학적 발달 변화, 우울 증상, 자살 사고 및 행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적어도 1시간 전부터 그리고 수면 시간 동안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함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 없이 식사 시간을 갖는 것, 주기적인 대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스크린 없이 할 수 있는 활동, 예를 들어 운동, 요리와 같은 활동을 계획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가 있는 소셜미디어 사용에 징후가 있는지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소셜미디어 사용의 징후로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필요한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소셜미디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중요한 관계의 문제가 생기거나 공부 등 다른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아이가 보이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올해 6월 초 미국 뉴욕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알고리즘 제한법으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 골자인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 중이며 플로리다주에서는 14세 미만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미성년자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인정하며 입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친숙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한 법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위해에 대처하는 개별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연구자들,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 입법기관의 노력 등 전반적인 사회적인 노력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소셜미디어를 사용해 나가는 데에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